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건너야 하는데요. 두 다리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2.3배 수준이라서 그동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통행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이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전세가율이라는 통계인데 서울의 전세가율이 요즘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보죠. 3.1절 아침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공휴일이지만 경제 뉴스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제 뉴스 정리해주시는 이분들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MBC 양효걸 기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인천공항 갈 때 이용해야 되는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에 통행료 내려간다는 소식.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과 인천공항이 있는 두 개의 큰 다리인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요금이 대폭 낮춰질 전망입니다. 우선 영종대교부터 먼저 요금이 내려가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 방향 6,600원의 요금이 3,2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인천 방향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려가고요. 이게 양방향 요금이 다른 모양이군요. 다릅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전망입니다. 2025년 말까지는 현재 5,500원 하는 요금이 한 2,000원으로 인하가 되고요. 주민들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인천시의 이제 보조금 정책 때문입니다. 10월부터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영종, 용류 주민들하고 옹진군의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니게 됩니다. 이 동네를 우연히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 근처에 사셔서 거의 매일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입장들이 좀 달랐습니까? 영종 용류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비싼 요금 내려달라고 인하 운동을 벌여왔었거든요. 이 두 다리가 모두 민자,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인하 운동까지 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한 2.3배 정도 비싸고요. 인천대교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하루에 통행료만 한 15,000원 정도,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나라에서 지은 도로면 통행료가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도로공사가 그럽시다 할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서 그 민간 자본도 통행료 받아서 원가 뽑아야 되는 그런 거라면 요금 깎아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민간 자본으로 막대한 초기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줘야 민간업자들도 사업에 뛰어들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적자가 생기면 그만큼 나라나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는 거고요. 어차피 보조해주는 방식이었군요. 문제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건데 영종대교는 민자 사업비가 1조 4,6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만 20년간 1조 4,80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더 심해서 민자 사업비가 7,9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적자 보전에만 1조 8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만약 통행료를 내려준 만큼 수입이 더 줄어들 거고 통행료 수입은 그만큼 적자 보전을 더 해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통행료를 정부가 내주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요금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요금 인하로 민간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이 공공기관의 돈으로 이 차액을 일단 보전해주고 나중에 민간 사업자들의 운영이 끝나면 이 공공기관들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요금 수입으로 이걸 메꾸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요금을 올릴 수 있나요? 그때 가면 통행료가 많아지나요? 어떻게 요금 수입으로 이걸 메꾸죠? 일단 요금 수입을 만약에 한 2, 30년을 더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일단 초기에 도로는 공짜로 받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종대교는 2000년에 개통을 해서 2030년까지, 예. 인천대교는 2009년에 차가 다니기 시작해서 2039년까지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기간이거든요. 30년 안에 건설원가 다 뽑고 운영비 뽑고 나가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넘기라는 건데 영종대교는 아직 한 7년, 인천대교는 한 16년 정도 남았는데 예. 이 기간 동안 요금을 싸게 받으면서 사업자가 손해보는 금액, 이 보전해줘야 되는 금액이 총 3조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낮은 통행료로 이 들어온 민자가 예상했던 수익 받아서 그냥 나가게 하려면 네. 3조 원 펑크난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정부가 대주는 거네요. 네, 일단 정부가 떠안고요. 예. 대신 이제 정부만 다 할 수 없으니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공항공사가 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에 돈을 투입하면 예. 나중에 이제 민간 사업자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 공공기관에게 운영을 넘겨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액 보존분이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정부도 요금 인하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정리해 보자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더라도 일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보전을 해주고 천천히 나중에 회수한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당장은 요금을 낮추면서 민간에게 3조 원이 넘는 요금 인하분을 보전해주고 예. 나중에 이 다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으로 서서히 빚을 나가겠다 이 구상인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민자로 만드는 거는 뭐 목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긴 할 텐데 네. 우리가 안마의자 렌털해서 쓰는 것처럼 네. 사실 뭐 그게 할부죠. 무슨 뭐 렌털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틀만 쓰고 맞습니다. 그만할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목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월 사용료 내고 쓰는 거와 비슷한 개념인데 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뭐 이럴 거면 그냥 정부가 지어서 정부 돈으로 운영하고 영원히 뭐 적당한 통행료 받으면 오히려 간단한 건데 중간에 네. 민자 사업자 끼웠다 빼면 그분들 또 마진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돈 덜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좀 쎄한 느낌이 드는데 당장 이제 나라 돈을 들이지 않아서 이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목돈 안 들어가니까. 네. 예.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이면 그에 맞는 수익을 또 보장해줘야 되고. 이게 안마의자 렌탈이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가장 문제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상 수요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종 인천대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자 사업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 요금이나 압박에 못 이겨서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요금 인하분도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슷한 예로 신분당선의 경우도 정부의 연계 철도망 사업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정부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2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게 됐는데 민자 사업자한테. 네. 당장 청사진 발표할 때는 뭐 민자든 나라 돈이든 하여튼 우리 집 앞에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수요 예측이 이제 부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예. 막상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또 국고에서 계속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게 과연 이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정부가 올해 한 13조 원이 넘는 또 민간 투자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GTX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구조가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을 때는 효과 클 걸로 예상하던가 그런 많이 식으로 탈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부풀려서 지어 놓으면 나중에 손해가 나면 또 보전해주고. 예. 안마의자 빌려올 때도 이거 있으면 아빠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도 피로 빨리 풀고 공부도 하루에 열심히 세 하고 번씩. 막 예. 그럴 것 같죠? 네.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대로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네. 집값이 3억 원인데 전세값이 1억 원이면 그게 약 한 전세가율 33.3%.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잡는 건데 이게 그렇죠. 떨어진다는 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나. 그렇죠.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52% 정도 됩니다. 예. 이 전세가율이 작년 11월에는 한 54% 정도 됐거든요. 근데 3개월째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세가율 52%가 11년 만에 최저 기록인데 특히 서울의 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이나 용산 이런 것들은 전세가율이 일찍 50%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빨리 떨어져서 그런 건데 KB 시세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3% 정도 내렸다면 전세 가격은 5% 조금 넘게 내렸습니다. 예.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차이가 더 커지면 그만큼 이른바 깡통 주택의 위험은 줄게 되죠. 근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어려워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익이 크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 투자 수요가 몰리기 어려우니.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하고 붙으면 매매가 좀 쉽게 일어나고 집값이 오르지만 그 간격이 벌어지면 매수세가 쉽게 붙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론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지다가 전세 가격이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세를 포기하고 전세 수요자로 남는 케이스가 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느니까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럼 집값이 꺾이면 신규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세집 공급이 줄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먼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값이 꺾이면 새로 분양을 잘 안 하고 공급을 안 하시니까 네, 서서히 이제 전세집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좀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세 매매 갭은 다시 줄어들고 매수자의 부담이 줄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집값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가끔씩 반등하는 동네도 눈을 씻고 잘 찾아보면 있긴 있다고. 네. 아주 저가에 대비 반등하는. 네, 뭐 그러면 또 그렇게 올라가면 또 전세가율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나수지 기자님. 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네. 그러면서 다들 와라.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 저거 빨리 좀 없애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첨단 장비는 저쪽으로 우리 못 들어가게 할 거니까 하여튼 잘들 생각하세요 하는 게 요즘 미국 정부의 목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하려고 만드는 법이 있죠.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는 게 이 IRA라고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한테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줄여주는 게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건데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 짓는 기업한테 공장 짓거나 연구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5년 동안 지원금을 다 합치면 5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70조 원 정도를 기업들한테 풀겠다. 미국 정부가 주는 돈. 네. 예. 그리고 또 반도체 여기다가 장비를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장비 투자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좀 깎아주겠다.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혜택만 있는 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10년 동안 우려 대상국,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새로운 투자는 할 수 없다라고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큰 방향과 규모는 지난해 8월에 이미 정해진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는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보조금 받을 기업을 신청서를 받겠다. 이 신청서를 이달 말부터 받을 건데 예. 이 돈은 이렇게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돈 어떻게 쓸지 잘 적어와라라는 기준을 이것저것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이 예상보다도 더 촘촘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신청을 한다면 계획을 대체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 되나? 뭐 이런 예.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돈 주고 그 돈이 저 회사로 들어가고 저 회사가 저 돈 빼서 중국에다 투자하면 네. 결국 미국 정부 돈 중국 들어가는 거니까 적어도 보조금은 어디로 안 세게 좀 잘 단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국 정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구 사항이 너무 과해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총 종합해 보면 미국의 의도는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한테도 지원을 해주니까 예. 이게 돌고 돌아서 기업만 배불리거나 아니면 중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멍은 정말 다 틀어막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넘게 받았는데 예. 이런 기업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이만큼 투자를 하면 우리가 매년 얼마를 벌 것 같은지 이런 계획을 적어서 냅니다. 근데 실제 지나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받은 돈은 미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예.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계획인데요. 그냥 옛다 너희들 써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투자하는 거군요. 미국 정부가 내가 같이 투자해 줄 테니 네. 예상 수익까지는 너희들이 다 먹고 그보다 더 벌면 우리랑 나누는 거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얼마부터 그럼 초과이익으로 볼 거냐, 그리고 초과이익은 또 얼마나 나눌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일단 신청을 받고 또 신청하는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해서 기업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잡하군요. 네. 또 다른 까다로운 기준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자사주를 사지 말아라.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돈 쓸데없이 쓰지 말라는 차원에서. 네, 만약에 지원금을 받아서 뭐 꼭 그 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들어가고 나면 그 돈은 뭐 미국에다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이한테 용돈 주면서 너 이거 꼭 그 친구들이랑 빵 사 먹는 거나 학용품 사는 거에 써야 돼. 게임기는 사지 마라고 하고 줘도 그럼 그 돈으로 친구랑 빵은 사 먹고 학원비로는 학용품으로는 쓰겠으나 그 돈 안 줬으면 원래 학용품 쓰고 친구랑 빵 사 먹을 돈이 그 호주머니에 원래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걸로 낼름 게임기를 사면 그럼 결국은 준 돈으로 게임기 산 거지. 그게 뭐 이 돈으로는 빵 사 먹었고요. 남는 돈으로 게임기 산 거예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금 받는 동안은 자사주도 사지 말고 게임기 자체 매수 금지. 네, 게임기 매수 금지. 이 돈이 이 돈이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배당도 조금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그 돈 받아서 배당하고 자사주 사면 회사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게 되면 이 공장 사내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을 거냐.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과는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뭐 이런 계획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보조금 받는 동안에 중국에는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은 다시 회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 게 단순히 공장 좀 많이 유치해보자 이런 유인책 정도가 아니라 예. 한 푼도 빠짐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사용돼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좀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둔 겁니다. 글쎄요. 기업들은 고민이 좀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라 미국이 오라고 해서 가는 건데. 네. 그래서 가보려고 갔더니 뭐 그래서 보조금도 준다고 해서 내용 보니까 뭐 영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라면 가지 말아야 되나? 안 가버릴까? 하기도 어렵고 초청장을 뭐 여느 나라가 보낸 게 아니라 미국이 보낸 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조금 받으면야 당연히 좋기는 한데 받기에는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막상 받아도 토해내지 않으려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네. 차라리 이거 준비하는 시간에 하던 대로 사업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우리 기업은 기업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텐데 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한 20조 넘게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먼저 가서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일단 삽을 떴습니다. 이거 돌리기 좀 어렵네요. 그러면. 네. 그럼 처음에 약속 다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미 20조 원 넘게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설비 투자 보조금을 대략 한 투자한 금액의 5에서 10% 정도 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5%만 돼도 1조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엄청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신청하는 쪽으로 기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입으로 약속은 했는데 아직 네. 삽은 안 떴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할 요인이 조금 적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근데 더 걱정되는 고민될 만한 부분은 두 기업 모두 중국의 공장을 두세 곳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보조금 받게 되면 이 공장에서는 10년 동안 신규 설비를 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최신 반도체를 10년 동안 못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결국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사업이 될 텐데 뭐 인도나 베트남처럼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찾는 것도 뭐 어렵고 문제긴 하겠지만 예. 또 만약에 찾아서 열심히 돈 들여서 공장을 옮겨놨더니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풀어져서 괜히 이사 준비했네. 이삿짐 괜히 쌌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이런저런 뭐 규제는 좀 사라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참. 자꾸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라는 압박은 강해지고 있어서 좀 사업을 꾸려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않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게 큰 문제네요. 배당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이제 중간 배당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주들 잘 설득해 놓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뭐 미국이 압박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럼 이제 이거 결정하면 내년부터 삼성전자는 배당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추가로 더 늘리기는 어렵겠죠. 적어도. 하던 배당은 해도 된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협의를 하겠다. 근데 자사주는 확실히 사지 말라라고 했고 배당에 대해서는 너무 늘리지 말아라. 그런 정도다. 네.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다 찍고 이제 그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것저것 협의할 부분도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이거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말라는 건 좀 가혹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볼 텐데 뭐 이를테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안에서 쓰는 반도체는 좀 설비를 새로 들여서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글쎄요. 어디까지가 신규 투자인지도 좀 애매해지고 물 새는 건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지붕은 또 시작하면 또 지붕 막는 김에 또 뭐 하나 좀 갖다 놓으면 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도 간단히 좀 들어보죠. 박 작가님. 네. 한전이 올 들어서 채권을 또 많이 찍고 돈 빌리러 다니고 있어요? 네, 올해 시작한 이제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 26번에 거쳐서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예. 채권 발행액이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한전이 발행했던 채권이 모두 31조 원인데 예. 작년 발행액의 20%가 지금 2달 만에 발행이 된 거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돈을 흡수하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예. 또 돈 필요하면 채권 발행해서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한전 채권이라는 게 나라가 보증을 하는 아주 안전한 채권이라서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채권 이자 많이 안 줍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것들은. 예. 근데 지금 발행되고 있는 한전 채권의 금리가 4%를 넘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3%였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 한전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돈 빌릴 때 한전 채권보다 금리 더 줘야 사람들이 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채권 시장에서 벌어졌던 금리 급등 상황 있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뉴스인 겁니다. 그걸 정부도 알고는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채권 발행을 줄이겠다라고는 했는데 예. 채권 발행 줄이려면 전기요금 더 올려갖고 한전 적자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요금 올리는 건 좀 안 미루겠다라고 된다. 했으니 한전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해서 전기 사오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요금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더 돈을 구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전 말고 다른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야, 한전한테 빌려줘도 4% 주는데 도대체 너는 얼마를 주려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돌고 돌면 또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죠. 예, 양효걸 기자, 나수지 기자, 박세훈 작가 휴일에도 나오셔서 고맙고요. 또 휴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